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 이론들 중에 욕구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사회적 욕구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사회적 욕구가 어, 세 번째 욕구로서 이렇게 위계에 잡혀 있는데, 이 세 가지 욕구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충족을 시키고 사는 그런 욕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존중의 욕구라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존중의 욕구는 오히려 충족시키는 사람보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명성과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교 초중고를 다닐 때 뭐 학급 반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도 뭐 반장도 해보고 뭐 부반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투표를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투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어, 나오는 친구들마다 아주 성향이 많이 다른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어떤 친구는 정말 막 반장이 되고 싶어 갖고 아이들한테 막 선심성, 뭐 이런 과자 같은 것도 막 사주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자아존중의 욕구 같은 경우도 특히 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국회의원, 그죠? 국회의원 되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그죠? 뭐 동네 반장, 통반장 이런 것도 그냥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모임에서 그 모임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 자아존중의 욕구가 강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존심, 성취감, 자신감, 사회적 지위를 얻고 그것을 충족시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존중의 욕구는 그 보통 사람들 중에는 보면 한 절반 정도 그 이하가 이제 충족을 시키고, 좀 이런 욕구가 강한 분들은 모든 리더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충족을 시키기는 매우 어렵지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으면서 이제 성장의 욕구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과 명예보다는 뭔가 자기 발전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자아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욕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살아간 사람들, 또 지금 현재도 이러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소수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존하는 인물 중에는 누가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뭐 그 역사적 인물 중에 보면 뭐 슈바이처 같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보상보다는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만족이 중요하고 뭔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은 인생을 타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희생 정신이 강한 그런 분들 어, 대표적인 슈바이처 박사를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존하는 인물 중에는 뭐 돈과 명예는 다 누리고 물론 지금도 명예는 갖고 있죠. 부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뭐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난민이나 그 다음에 그 기아에 굶주린 어린 아이들,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뭐 빌 게이츠 같은 인물. 근데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우리 심리학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어지고 또 적용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론의 경우도 또 비판을 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욕구 위계 이론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기저에 있지만 하나의 우세한 욕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욕구는 위계가 있으면서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진행된다. 그리고 하위 욕구로의 퇴행은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처음 주장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욕구가 작용한다. 그리고 욕구 위계라는 것은 문화적 보편성을 가진다. 즉, 뭐 우리 한국이나 또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지역적인 부분이나 국가적인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학자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죠. 그죠? 이제 그런 주장들도 역시 또 메슬로우가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이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욕구 위계 이론은 정말 대단한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동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비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메슬로우는 수용을 했고 또 메슬로우 자신도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언급을 했다는 거죠. 욕구 충족 수단은 대체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충족된 욕구는 사라진다. 또 실현 불가능한 욕구는 축소된다. 아무리 욕구가 강하더라도 이건 실현이 불가능해. 그러면 그 욕구는 아무래도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현할 수 없으면 상위 욕구가 오히려 커지게 된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부분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비판이 있기를 욕구 결핍 행동과 특정 행동과의 연결을 설명하지 못했다. 메슬로우는.
그 다음에 하나의 행동은 그게 어떤 한 가지 욕구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욕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결핍 상태하고 소망 상태라는 것을 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 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 간의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 생리적인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가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상위 욕구나 하위 욕구가 다를 수 있다. 누구는 어떤 욕구가 더 지나친 그 좀 더 상위 욕구로 작동하고 누구는 더 어떤 욕구가 하위 욕구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비판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학자들이 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워낙 강력한 이론이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한 비판도 찾아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하여튼 이러한 점에 대해서 메슬로우가 수용한 부분도 있고 또 예외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단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 이론인데요. 이건 엘더퍼라는 학자가 주장한 ERG 이론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욕구 위계 이론하고 비슷한 욕구 이론인데, 요건 좀 다른 차원에서 욕구를 세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욕구가 존재의 욕구예요. 이그지턴스라 그래서 이 관계의 욕구, 릴레이티드니스, 그 다음에 그로스 성장의 욕구.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한 메슬로우 욕구 이론보다는 조금 세분화가 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카테고리를 넓혔다라고도 볼 수 있죠. 단지 이제 욕구의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라는 게 또 이 사람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의 하나의 그 스펙트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타난 동기의 원인이 되는 욕구로 디자이어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 그다음에 욕구가 좌절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충족됐을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욕구가 발동된다. 니드 만족. 욕구가 이제 만족됐을 때, 충족됐을 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욕구 간의 관계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욕구나 관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성장의 욕구가 발현되겠고, 관계의 욕구나 관계 욕구가 이제 좌절됐을 때는 존재의 욕구 쪽으로 다시 간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장의 욕구가 역시 좌절되면 관계 욕구 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겠고, 존재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다시 관계의 욕구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족되었을 때 상위 욕구로의 진행과 함께 충족되지 못했을 때 하위 욕구로의 퇴행을 같이 다 같이 이제 본 것이 또 이 ERG 이론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욕구는 의식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우세한 욕구는 더욱 그래하다. 그래서 이게 그 메슬로우가 욕구 위계 이론에서는 무의식적 욕구라는 부분을 더 강조한 반면 이 ERG 이론에서 엘더포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발동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의 부분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욕구 불충족과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도식화된 부분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이다. 욕구가 불충족됐을 때, 충족되었을 때, 욕구가 발생되거나 혹은 증가되었을 때 서로 간에 이동하는 부분을 해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과
엘더퍼의 ERG 이론을 좀 이렇게 같이 비교해 놓은 거면서 또 겹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 욕구로 본 거는 이 사회적 욕구부터 존경, 그 다음에 자아실현, 하위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 두 가지 욕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ERG 이론에서의 존재 욕구라는 건 바로 안전과 생리적 욕구가 해당되겠고, 관계의 욕구는 바로 사회적 욕구, 그죠? 그 다음에 성장 욕구를 이제 자존감 또는 존경심, 인정받는 부분과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비교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욕구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사점을 좀 보면, 이 시사점이라는 건 이제 조직에 적용했을 때에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행동을 결핍 욕구뿐만이 아니라 성장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차원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고차원의 욕구가 나타난다. 그리고 고차원의 욕구라는 것은 충족될수록 더 강한 욕구를 지닌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나면 거기서 미련을 못 버리고 더 하고 싶은,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하고 싶고, 또 한번 해본 사람들은 더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차원의 욕구가 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하위 차원의 욕구 같은 경우는 배불리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또 상황에 따른 새로운 욕구의 출현 가능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었다면 더 이상 그 욕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새로운 정책, 새로운 보상 이런 것들을 경영자들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도 보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상위의 욕구가 활성화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고 나면 월급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월급은 웬만큼 받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인의 경력 발달 과정과의 연계성도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해 줘야 되고요. 또 종업원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동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뭘 원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로자의 욕구를 안전 욕구보다 높은 상위 욕구로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욕구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메슬로우의 그 욕구 위계론을 가지고 그 국가의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국민들의 욕구 수준에 따라서 성장 산업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기업들이 국민들의 욕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이론 중에 성취동기 이론이 있어요. 성취동기 이론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이론이고, 또 이 우리 심리학에서 또 기여한 부분이 아주 큰 동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클리랜드라는 학자가 바로 이 성취동기 이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뭔가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쉬운 일보다는 좀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장애를 극복해서 높은 욕구를 이룩하려는 욕구. 이거는 뭐 우리가 꼭 조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부분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우리가 그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 정말 다리 두 다리를 다 절단하고도 거기에 인공 다리를 가지고 100m를 달리는 그런 운동선수들의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농구를 하고, 그죠? 뭐 탁구를 치고, 팔이 없고 팔다리가 없으면서 수영을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나 인간 사상 등을 철저히 이해하고 조작 또는 조직화함에 있어서 보다 빨리 독립적으로 하려는 욕구.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몰아붙여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능가하고 싶은 욕구. 이것도 다 경쟁심에 관련된 욕구죠.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실은 이러한 욕구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애킨슨의 성취동기 이론이 있습니다. 애킨슨도 역시 또 이 동기 이론을 주장한 학자로서 또 다른 차원의 성취 동기 이론을 주장했어요. 개인의 성취 욕구와 환경 내에서 성취를 통해서 유인을 획득할 확률 지각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성취 동기를 좀 그 크기를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공식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성취 행동 경향성이 결정된다. 최종 성취 행동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성취 경향성과 실패 회피 경향성에다가 환경 요인을 다 더한 것이 바로 최종적인 성취 행동 경향성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성공 성취 경향성이라는 것은 성공 성취 동기에다가 성공 기대 그리고 유인간을 곱한 값이 바로 성공 성취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 성취 동기가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을 얼마나 높게 지각하느냐, 그게 바로 성공 기대고요. 거기에 따르는 유인가가 또 얼마나 크냐, 그러면 값이 커지면 성공 성취 경향성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실패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높게 나타나잖아요. 실패 회피 동기가 얼마나 강한지, 이거 내가 실패하면 안 돼. 절대 실패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실패 회피 동기에다가 역시 실패할 확률, 그게 실패에 대한 기대지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유인가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곱해져서 실패 회피 경향성이에요. 유인가가 크면 실패를 회피하려고 하는 동기는 더 커지고 거기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낮아지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회피 경향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최종적인 성취 행동 경향성을 결정짓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두 가지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와 성취동기 이론과 애킨슨의 성취동기 이론을 가지고 조직에 이제 적용했을 때 이러한 시사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취동기라는 건 학습된다. 그래서 성취동기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작은 성취 경험부터 해보게끔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동기라는 건 학습이 되어지니까 내가 작은 성취동기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점점 더 성취동기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그 성공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조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역시 그런 작은 성취 경험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욕구를 고려해서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해야 된다. 그런 욕구를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간관리자는 성취동기가 강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이끌고 또 윗사람들한테는 성과를 많이 내서 자기의 그런 성취동기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직무의 내용이나 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취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하급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동기 유형과 수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성공 후에 바람직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실패 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기대도 역시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결국 성취동기라는 것은 성과, 그죠? 성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교육 수준이 조절 변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 조절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내용 이론으로 허즈버그의 그 이요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요인 이론. 이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도 조직에 아주 많은 그 시사점을 보여줬죠. 물론 근데 그게 시대적으로 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선 그 개념을 보면 직무 만족과 성과와의 관계가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만족이라는 것과 성과와의 관계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만족한다고 해서 성과가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계속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을 하나의 연결선상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과정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거는 만족과 불만족을 양극단에 놓여 있는 단일 차원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만족과 불만족은 두 개의 별개의 차원이다. 독립된 차원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이라는 것과 불만족 없음. 그러니까 불만족이 높다라는 것과 불만족이 낮은 거. 그 다음에 만족 높은 거하고 만족이 낮은 거하고 이렇게 별개의 두 가지 차원으로 본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정도 만족했으니까 이 정도 불만족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 아니죠. 만족이 높더라도 불만족도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즈버그의 투팩터 시오리라고 하는 이 요인 이론은 동기 요인, 즉 만족 요인이라는 것과 위생 요인, 즉 불만족 요인이라는 것을 별개의 요인으로 봤다는 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을 시켜주는 것과 불만족을 유발시키는 것이 다른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직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무 내용 요인이며 만족을 결정하기 때문에 만족 요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만족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만족 요인이고, 작업 그 자체가 또 역시 만족으로 올려줄 수 있는 거고, 책임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승진이라는 것도 역시 만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봉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봉급이 높아지면 만족도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관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봉급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받으면 어, 만족스러운 거지만, 봉급이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 결핍된다라고 생각하면 불만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되었을 때 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인이 바로 위생 요인이자 불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직무 외적인 맥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핍되면 불만족을 초래하므로 불만족 요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그 자체보다는 그 직무를,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외적 환경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위생 요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한데 제가 옷을 좀 얇게 입고 지금 학교에 나와서 그런지 조금 썰렁하네요, 연구실이. 그래서 이제 대체로 회사 정책이나 관리, 그다음에 감독과 관련된 거, 대인관계, 작업 조건, 그다음에 직무 안정성, 그다음에 봉급, 이런 것들은 바로 다 부족하면 불만족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점점 더 좋아진다 그래서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정 수준만 되면 만족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취감을 계속 느낄 수 있거나 인정을 많이 받으면 만족도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승진도 되면 될수록 만족도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분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투팩터 시오리의 시사점을 보면, 우선 그 이유인 이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 만족과 불만족의 그 두 차원으로 분리하는 것의 타당성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또 비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만족과 불만족이 별개의 차원이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 타당한 주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분류한 부분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만족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가설에 기반한 것이다. 사실은 만족도가 성과에, 직무 만족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에 미치지 않는, 상관이 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죠. 높은 성과를 낸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받았을 때 만족도가 올라간다, 높아진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과학적 엄격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론적 검증력, 그런 과학적 검증이 명확하게 안 돼서 이제 이런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요인 이론이 시사하는 바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직무 확대나 확충이나 충실화로 직무 중심의 동기 요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과 조직 구조의 양분화, 그죠? 위생 담당 부분과 동기 요인 담당 부분이 분리되어서 각각 그 별개의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런 노력들이 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 이론을 쭉 욕구 이론을 가지고 정리해 본 내용이에요. 욕구 이론은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허즈보그의 욕구 이론, 그 다음에 엘더퍼의 욕구 이론, 이렇게 세 개의 욕구 이론을 소개했죠. 근데 이제 메슬로우와 엘더퍼는 욕구 위계를 가지고 구분을 범주화했다는 거고, 허즈버그는 동기 요인이라는 것과 위생 요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별개의 차원으로 독립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이 주장을 비교해 볼 때 이 상위에 있는 고차적 욕구라는 부분과 하위에 있는 저차적 욕구라는 부분이 사실은 다 서로 연관돼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그 자아실현 욕구나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동기 요인에 해당되는 거고, 성장 욕구나 관계 욕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반면에 이런 안전 욕구나 생리적 욕구 같은 경우는 저차원적인 욕구이면서 또 허즈버그의 위생 요인에 해당되는 요인들이고, 또 엘더퍼에는 존재 욕구와 관련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욕구 위계에 따르는 보상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 조직에서는 또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위 욕구로 갈수록 내적 보상, 하위 욕구로 갈수록 외적 보상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체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경우는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금전적인 수단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급여나 물품, 복리 후송 제도가 이때는 종업원들한테 적합한 보상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욕구, 사회적 욕구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신분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승진을 하거나 인정받거나 또 회사에서 표창이나 포상을 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나 좀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성취감, 성장감, 도전감 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 직무의 재설계 또는 MBO, MBO라는 건 목표 설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보면 과장급 정도 가면 뭐 그런 외국 유학 같은 것도 회사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성과 등급을 A 수준을 뭐 3번 연속 받았다든가 이런 그 기록이 있는 경우는 회사에다가 그런 식으로 나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가서 2년 정도 공부를 좀 하고 오고 싶다. 이런 거를 회사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이론에서 욕구 이론을 가지고 욕구에 기반한 보상 믹스, 보상 설계를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산업 특성, 사업 전략, 리더십 방향 등에 따르는 필요한 인재를 규명해내고요. 또 그러한 필요한 인재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중적으로 선정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를 기반으로 해서 보상 형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인데, 그 과정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개괄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하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었고, 이 과정 이론의 첫 번째가 바로
아담스의 형평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스의 형평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직원들끼리도 사실은 서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팀원들끼리도 내가 이 정도 일하는데 저 친구는 일을 별로 열심히 안 하네. 근데 성과급이 나오면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개인과 개인의 비교죠. 그리고 또 개인과 조직 간의 그런 교환 관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환 과정에서 지각되는 불균형이 갖는 동기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형평이론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준 것, 즉 인풋, 그죠? 투입한 것과 받은 것, 산출물, 아웃풋을 상대방이 준 것과 준 것과 받은 것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즉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바로 형평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내가 인풋한 거, 내가 노력해서 투입한 거와 아웃풋의 그 비율이, 그죠? 다른 사람, 타인들이 인풋, 투입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받은 거, 아웃풋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compared with, 비교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이 받았거나 또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죠? 균형이 깨져요. 균형이 깨지게 되면 뭐가 작동돼요? 거기서 이제 동기가 유발되는 거예요. 이게 왜 불균형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 라고 지각을 하면 공정하지 않아. 우리가 조직 공정성 이론에서도 얘기했듯이 배분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각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노력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노력한 것만큼 받기를 원하든지, 그래? 그럼 난 좀 노력을 줄여야겠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많은 노력을 하고 노력한 것만큼 받지 못한다고 지각을 하는데, 나는 뭐 노력은 똑같이 했는데 내가 많이 받았어 하는 것도 여기서는 균형이 깨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노력한 것만큼 받지 못했는데 나는 노력한 것만큼 받았어. 근데 그 상태도 사실은 균형 상태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근데 그 경우에는 조금 동기가 덜 작동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직에서 얼만큼 그 부분이 작동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에요. 내가 좀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강하게 작동될 텐데,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이 정말 강하게 작동될까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불형평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죠. 불형평을 지각했을 때 그 노력의 방향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리가 과소보상이라는 것과 과대보상이라는 걸로 구분해서 볼 수 있죠. 과소보상은 내가 투입한 것 대비 받은 것이 타인들이 투입한 것 대비 받은 것보다 적다고 느끼면 과소보상이죠. 그죠? 과소보상.
그 다음에 내가 투입한 것 대비 받은 것이 상대방 타인이 투입한 것 대비 받은 것보다 더 크다라고 지각을 하면 과대보상. 근데 이 과대보상을 받았을 땐 바로 여기서 얘기하듯이 인지적인 왜곡이 작동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저 친구보다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았나? 뭐 그랬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인지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과소보상 받았을 때는 사실은 투입을 변경하든지, 그러니까 노력을 좀 적게 하든지, 아니면 산출이 변경되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장 이탈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비교했던 그 대상 인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또는 증거인물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대 보상을 받았을 때는 인지적인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비교 대상을 변경해요. 노력을 많이 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 그런 그 불형평 지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투입률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저 친구하고 같은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야,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불형평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